안녕하세요. 전직 건전 타이 마사지 업주 타이랑입니다. 최근까지 한 3년 정도 타이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타이 마사지 관련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실장으로 아니면 건너서 들은 이야기로 꽤나 선정적으로 풀어낸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았는데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타이 마사지 샵은 알바로 몇 달 일한다고 돌아가는 시스템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과 관리사들의 어려운 점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카운터 직원은 모두 알 수가 없는 거죠. 카운터 실장으로 몇 년 일하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타이 마사지 샵을 차렸다가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원이었을 땐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부분들에서 막히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타이 마사지에 관련해서 모두 오픈하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타이 마사지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을 없애고 타이 마사지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타이 마사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도 풀어드릴 수 있겠고 마사지 자체에 대한 지식과 활용법도 알려드리고 태국인 마사지사와 업주, 손님들 간의 천태만상도 재미있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 마사지업 독점권은 이거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주어서 10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좀 웃기죠? 조선총독부의 칙령을 100년이 넘었는데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한적인 권한을 준 것이고 마사지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 마사지를 받고 싶은 손님에게도 관리사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시각장애인만 마사지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이건 꼭 바꿔야 되는 악법입니다. 다시 타이 마사지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위 땀땡과 성매매가 타이 마사지 샵에 정말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건전 타이 마사지 샵을 했다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땀땡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에 대해서 아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마사지 업계에서 샵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제가 초건샵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묵인샵으로 유도하는 유혹들이 있었고요. 사실 초건전으로 시작해서 장사가 안 되니 묵인샵으로 넘어가시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카페나 알고 지내는 업주분들 중에는 소위 초건전 샵이 아닌 묵인샵, 땀땡까지 보통 하죠. 이런 묵인샵 업주분들이 훨씬 많아서 초건샵보다는 묵인샵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샵을 오픈하기 전에는 타이 마사지 샵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샵 오픈 전부터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이 마사지 샵을 초건샵과 묵인샵, 성매매 샵으로 나눈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비율이 2대 7대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건샵이 2, 묵인샵이 7, 성매매샵이 1 정도라는 거죠. 성매매샵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성매매샵은 타이 마사지라는 타이틀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발소 회전 조명 같은 것들을 내걸고 땡땡 아로마나 땡땡 마사지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데 간판에서 풍기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는 타이 마사지란 간판을 잘 안 쓰니 타이 마사지 샵 중에는 순수하게 성매매를 위한 업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신 땀땡으로 불리는 유사 성행위를 몰래 하는 묵인샵들이 많죠. 이런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는 카운터나 사장이 손님에게 우리 샵은 유사 성행위를 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유사 성행위 비용을 카운터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물어본다면 보통 없다고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은 카운터도 알고 손님도 알고 관리사도 알지만 전화로 물어보거나
카운터에서 물어봐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이라면 계산하고 방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샵이 초건샵인지 묵인샵인지 모르다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건 태국인 관리사가 방 안에서 손님과 비공식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손님이 먼저 해달라고 해서 관리사가 응할 수도 있고, 관리사가 슬쩍 터치해가면서 손님한테 서비스 받겠냐고 물어봐서 성사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서비스 추가 비용은 관리사가 100% 챙깁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냐고 생각하시겠죠. 그 이유는 그런 서비스를 원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날수록 사장도 매출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장은 카운터에 비치된 가격표대로만 받되 손님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니까 하는 거죠. 관리사는 짭짤한 부수입을 두둑히 챙길 수 있으니까 하고요. 손님은 원하는 서비스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찾는 겁니다. 물론 제가 운영했던 타이 마사지 샵은 초건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아주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원해서 오는 손님이 많아지면 관리사들이 어렵게 마사지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쉬운 유사성행위 서비스로 수입을 챙기면서 마사지가 게을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마사지를 목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끊기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손님과 관리사가 방 안에서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되어도 사장은 이에 대한 장부 기록이 없고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손님에게 알선한 것도 아니니 책임이 없습니다. 손님과 관리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성매매업소는 요금 자체가 성매매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장이 챙기는 돈이고, 사장과 손님이 성매매 거래를 직접 한 것이므로 사장은 단속되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마사지샵 업주들은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로까지 가기보다는 묵인샵 수준까지만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손님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이 마사지샵이 본격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겁니다. 물론 저처럼 초건을 고수하면서 차별화된 마사지로 승부를 보는 곳들도 적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 마사지샵의 70~80%가 묵인샵이라는 건데요. 묵인샵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장이 관리사에게 절대로 성관계는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땀땡까지만 하는 샵도 있고, 사장이 그냥 뭐 다 묵인하면서 손님과 관리사가 거래하는 대로 땀이건 빰이건 다 하는 샵도 있습니다. 땀은 땀땡의 준말로 유사 성행위이고, 빰은 성관계를 뜻합니다. 이런 구분은 샵의 외관이나 내부, 카운터의 응대로 알 수 없고, 오직 방 안에서 관리사가 어디까지 거래할 생각이 있는가에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같은 샵에서도 관리사에 따라서 땀까지만 하는 관리사도 있고 땀, 빰 모두 하는 관리사도 있으니 딱히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서비스 요금은 관리사가 전부 갖는 것이니 관리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태국 관리사가 땀땡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보통 태국 관리사들의 급여 체계는 월급이 150만원에 커미션 10%, 주당 2만원의 반찬값이 보통입니다. 한 달에 2번 쉴 수 있는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달에 200에서 230만원 정도 벌게 되고, 마사지를 잘해서 팁을 많이 받는다면 하루에도 몇만원씩 한 달에 50에서 100만원까지도 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하루에 4개에서 5개, 이 개수라는 건 마사지 건수를 얘기합니다. 4개에서 5개를 하는 초건의 베테랑 관리사라면 250에서 300만원 정도 벌고, 손님이 정말 많은 하루에 9개에서 10개까지 치는 그런 초건샵의 관리사는 팁 포함해서 400만원 가까이도 법니다. 다만 이렇게 일하는 관리사들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손목, 만성 승모근 통증으로 일을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건 관리사들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년에 건염, 관절염, 근육통으로 또 24시간 대기와 많은 근무로 인한 과로로 암도 잘 걸립니다. 슬픈 얘기지만 제 초건샵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관리사도 나중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려서
태국에 돌아간 후 수술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폐가 안 좋았다가 귀국한 뒤에야 폐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사지사라는 직업은 3D 업종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마사지보다 쉬운 땀땡을 관리사 스스로가 선호해서 초건샵에서 묵인샵으로 가는 관리사도 연령대가 어린 관리사일수록 많습니다. 또 손님도 그렇게 어리고 예쁜 관리사는 초건샵에서 얌전히 마사지만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초건샵에서 관리사들은 주어진 모든 시간을 열심히 더 세게 마사지를 해야 하므로 훨씬 어렵고,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개수가 7, 8개를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저도 관리사들이 주말에 8, 9개씩 했다면 다음날은 아침 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늦게 예약 시간을 잡고 잘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주곤 했습니다. 마사지 손님이 밀려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관리사들이 대기실에서 쉬도록 하면서 제가 방 세팅,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 수건을 교환하고 방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방 세팅을 하기도 했고요. 눈치가 없는 사장이나 카운터는 관리사를 쉴 새 없이 돌리는데, 관리사도 사람입니다. 쉬어야지 일을 하죠. 그렇게 안 쉬고 바로 일을 시키면 손님한테도 컴플레인 나오고 관리사도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쉬질 못했으니까 제대로 마사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묵인샵에서 일하는 관리사는 손님들이 대부분 마사지가 아닌 서비스가 목적이라 힘들게 마사지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마사지 손님이 와서 세게 하면 아주 죽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땀땡 위주로 가면 훨씬 쉬운 노동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7, 8개에 넘어가도 힘이 들지 않으니까 손님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을 많이 받을수록 사장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관리사도 수입이 많아집니다. 그렇다 해서 묵인샵에서 관리사들이 하루에 7, 8개 이상씩 계속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묵인샵도 그만큼 많아서 손님을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묵인샵도 보통 4, 5개씩 합니다. 그보다 훨씬 손님이 없어서 망해 나가는 묵인샵도 많고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잘 되는 샵도 있죠. 만약 묵인샵에서 하루에 4, 5개씩 한 달에 130개를 하는 관리사가 있다면은 손님 중 70%에게 땀땡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쳤을 때 월급 150만원, 월 커미션 70만원 안팎, 반찬값 주당 2만원, 토탈 230만원 정도에 땀땡 3만원씩 270만원 합해서 500만원 정도를 벌게 됩니다. 일은 초건보다 쉬운데 돈은 2배가 넘는 거죠. 개중에 사이즈가 나오는, 이 사이즈라는 거는 예쁘고 몸매가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관리사는 초이스와 팁까지 많으니 7, 800만원도 찍고요. 땀에 빰까지 한다면 지들이 쇼 붙이는 대로 월 1000만원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재미가 들리면 묵인샵에서 초건샵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만하면 왜 관리사들이 땀땡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처음부터 땀땡까지 하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관리사가 60%쯤 된다면 나머지 20%는 한국에 와서 돈 더 벌려고 묵인샵으로 마음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럼 남은 20%는 왜 땀땡을 안 하고 초건샵에서 일하냐? 여기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땀땡을 하기 싫다는 관리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묵인샵에 가서 땀땡으로 돈을 더 벌고 싶지만 나이도 많고 사이즈가 영 안 나와서 받아주는 묵인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초건샵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관리사들을 데리고 초건샵으로 꾸려갔던 경우이고요. 그래서 초건샵에는 나이가 지긋하고 무게 좀 나가면서 마사지 스킬이 좋은 관리사들이 많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묵인샵에는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괜찮지만 마사지는 영 꽝인 관리사들이 많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태국에서의 평균적인 월급은 30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태국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관리사들은 50만원 안팎으로 버는 경우가 많고 베테랑으로 지명이 많아도 100만원 넘게 벌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면 초건샵에서는 200에서 300만원 벌고 묵인샵에 가면은
400에서 800만원까지 버니까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길을 쓰고 몰려오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들도 돈 때문에 마사지샵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장이나 공장은 보통 130에서 150만원 이상 받기가 어렵거든요. 묵인샵은 사이즈가 중요하지 마사지 스킬은 별로 안 보고 뽑거든요. 어차피 출입국 관리소에 단속되어서 태국에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태국에서 한국에 올 때 비행기 값과 에이전시 비용 등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온 태국인이라면 단기간에 최대한 돈을 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초건으로만 일했던 관리사까지도 한국에 오면 묵인샵에서 손님에게 서윗 태국인들은 서비스를 이렇게 발음합니다 라고 땀땡을 유도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노층각으로 사는 외로운 남성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쾌락에 흔들려서 조심하지 않다가 큰 대가를 치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태국은 에이즈 환자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마사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특히 작정하고 묵인샵에서 일하려고 온 태국 여성이라면 태국 내에서도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면서 에이즈 보균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타이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에이즈 진단을 받아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이렇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손님이 콘돔을 쓰지 않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오케이 합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타이 마사지 샵에 왔다가 성관계까지 쇼붙인 손님이면 콘돔까지 챙기며 조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국 마사지사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사장도 모릅니다. 관리사들은 거짓말도 잘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며, 정말 에이즈 보균자라면 100% 거짓말을 하고 일을 할 테니까요. 성매매는 성구매자, 성판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성매매업소와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주까지도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료로 클릭 딱 2번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좋은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 마사지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은 리플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